안녕하세요. 사연 편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손은 얼음물과 생선 가시에 찔려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갈라져 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삼형제를 먹여 살리기 위해 할머니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시장통에 앉았습니다. 큰아들 진수, 공부 머리는 좋으나 허영심이 강함. 둘째 민수, 아부와 잔머리에 능함. 셋째 철수, 형들 따라 강남 가는 기회주의자. 할머니는 자식들이 기죽을까봐 본인은 다 떨어진 고무신을 신으면서도 자식들에게는 번듯한 새 옷만 입혔습니다. 내 새끼들만 잘 되면 난 괜찮다. 할머니의 입버릇이었죠. 할머니가 고생 끝에 시장 입구에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올렸을 때 자식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큰아들 진수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 제가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데 담보가 필요해요. 어차피 나중에 져주실 거잖아요. 둘째와 셋째도 가세합니다. 엄마, 세금 아끼려면 지금 미리 증여하는 게 최고예요. 결국 순자 할머니는 자식들의 성화에 못 이겨 건물을 3등분하여 증여해 줍니다. 이때 평생 알고 지낸 법무사 친구가 할머니에게 조용히 권합니다. 순자야, 세상을 모르는 거다. 효도 계약서라도 하나 써더라. 할머니는 자식들을 믿었지만 친구가 워낙 간곡히 말을 하여 마지못해 효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것이 훗날 거대한 반전의 씨앗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자식들의 이름이 올라간 그날부터 할머니의 집안에는 찬바람이 붑니다. 매주 오겠다던 자식들은 전화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며느리들은 어머니 댁에서 비린내 나요라며 손주들도 못 오게 합니다. 어머니, 요즘 건물이 월세가 안 들어와서 생활비 드리기 힘들어요. 월세가 2천만 원 정도 나오는 건물인데 자식들은 약속했던 생활비 500만 원은커녕 5만 원권 한 장도 아까워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점점 집안의 천덕꾸러기가 되어갑니다. 어느 날 아침 큰 며느리가 할머니의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공기 좋은 데서 좀 쉬다 오세요. 할머니는 직감합니다. 이것이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것을요. 할머니가 대문을 붙잡고 울부짖습니다.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지켰는데 나 안 간다. 그때 둘째 아들 민수가 할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말합니다. 어머니 요즘 정신도 깜뻑깜뻑 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저희한테 짐이 되시는 게 좋으세요? 가만히 계셔야 우리도 살 거 아닙니까? 충격에 휩싸인 할머니는 넋이 나간 채 차에 실려 시골 변두리의 요양원으로 향합니다. 차가운 요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 순자 할머니.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할머니는 생선 가시에 찔렸던 아픈 손마디를 만지며 소리 없이 웁니다. 내가 황금 알을 낳는 거위였구나. 알을 다 꺼내가니 나를 내다버리는구나. 그때 요양실 문이 열리고 낡은 청소 도구를 든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바로 미혼모 지영과의 첫 만남입니다. 강제로 요양원에 던져진 순자 할머니. 자식들이 맡겨놓은 요양원은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안은 싸늘하기 그지없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자식들이 면회를 오지 않는 노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은근히 할머니를 무시합니다. 할머니, 자식들이 전화도 안 받던데? 그냥 주는 대로 드셔. 할머니는 식판에 담긴 식은 밥을 보며
시장 바닥에서 자식들 입에 넣어주던 따뜻한 고기 반찬을 떠올립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고독이 할머니를 덮칩니다. 매주 토요일 요양원 복도에 작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5살 딸 소윤이의 손을 잡고 나타난 지영입니다. 지영은 요양원 화장실 청소와 복도 걸레질을 자원에서 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어느 날 순자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떨어질 뻔한 것을 지영이 달려와 몸으로 막아냅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지영의 눈빛에는 자식들에게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은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따뜻한 물로 씻겨주며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시장 일을 하셨어요. 어르신 손을 보니 꼭 저희 엄마 손 같아서 마음이 쓰여요. 지영은 봉사자가 아니라 친딸처럼 굽니다. 시장에서 직접 싸온 제철 과일을 깎아 할머니 입에 넣어주고 어린 소윤이는 할머니의 어깨를 고사리 손으로 주무릅니다. 할머니는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문으로만 듣던 선산 보상금이 진짜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식들이 요양원에 들이닥칩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건강을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엄마, 그 선산 보상금 신청서 어디 있어? 서류에 도장 찍어야지. 자식들은 할머니 곁에서 과일을 깎고 있는 지영을 발견합니다. 큰 며느리가 지영의 옷차림과 아이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뜹니다. 당신 뭐야? 자원봉사자라면서 왜 우리 어머니 옆에서 알랑방귀를 뀌어? 둘째 아들이 지영의 가방을 뒤지며 소리칩니다. 이거 봐. 미혼모 주제에 우리 엄마 돈 뜯어내려고 작정했네. 애비 없는 자식 데려와서 감성팔이하면 우리가 속을 줄 알아? 지영이 당황하며 아니에요. 전 그냥 어르신이 적적해 보여서 라고 말하는 순간 큰아들이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들어 지영의 얼굴에 뿌려버립니다. 소윤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지영은 젖은 머리를 감싸주며 고개를 숙입니다. 할머니는 이 광경을 보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분노를 느낍니다. 지영을 거칠게 쫓아낸 자식들은 할머니에게 다시 서류를 내밉니다. 엄마, 저런 꽃뱀 같은 년한테 속지 말고 얼른 도장 찍어. 그 땅 우리한테 넘겨야 세금 안 내. 할머니는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봅니다. 탐욕에 절어 번들거리는 눈빛들. 할머니는 조용히 입을 엽니다. 그래, 도장 찍어주마. 그런데 오늘은 손이 떨려서 안 되겠다. 다음 주에 법무사 불러서 제대로 하자꾸나. 자식들이 쾌재를 부르며 돌아간 뒤 할머니는 젖은 옷을 닦고 있는 지영을 불러 손을 꼭 잡습니다. 지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맙다. 내가 너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니? 지영이는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 놀라시지는 않으셨어요. 하며 되려 할머니를 걱정한다. 할머니는 착한 지영이의 진심 어린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선산이 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되어 보상금만 100억이 나온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됩니다. 삼형제는 집안의 빚을 갚고 빌딩을 세울 꿈에 부풀어 매일 밤 작전 회의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할머니가 도통 도장을 찍어줄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엄마가 저 미혼모년한테 홀린 게 분명해. 이러다가 그 생판 남한테 땅 다 뺏기겠어. 큰아들의 눈에 살기가 등등합니다.
자식들은 가장 추악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할머니를 치매 및 정신질환자로 몰아 금치산자 신청을 하려는 것이죠. 그들은 요양원 원장에게 거액의 뒷돈을 찌르며 가짜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우리 엄마가 요즘 헛것을 보고 봉사자한테 재산을 다 준다고 헛소리를 합니다. 여기 가두고 아무도 못 만나게 하세요. 결국 지영은 요양원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금지당합니다. 어르신, 어르신. 지영이 요양원 담벼락 너머에서 울부짖지만 자식들은 지영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합니다. 할머니는 독방 같은 방에 갇혀 자식들이 가져온 정체불명의 약을 강제로 먹어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요양원에서 쫓겨난 지영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자주 말씀해 주시던 할머니가 평생 알고 지내던 법무사 친구를 찾아갑니다. 사실 지영은 자식들이 요양원에 올 때마다 그들의 폭언과 만행을 자신의 낡은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해 왔습니다. 법무사님, 어르신이 위험해요. 자식들이 어르신을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땅을 뺏으려고 해요. 지영이 내민 녹음기 속에는 노인네가 빨리 죽어야 돈이 나오지. 미혼 모년이랑 같이 묻어버릴까? 같은 자식들의 짐승 같은 대화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법무사는 주먹을 불끈 쥡니다. 순자가 사람을 제대로 바꾸면. 지영씨,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우리가 할머니를 도와드릴 때인 것 같습니다. 요양원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 할머니는 치매 환자 연기를 하며 자식들을 방심하게 만듭니다. 지영은 요양원 주방 식자재 납품 차량에 몰래 타서 할머니에게 접근합니다. 어르신, 저 지영이에요. 조금만 힘내세요. 다 준비됐어요. 할머니는 지영이 건네준 비상 연락망과 서류를 품에 안고 야밤을 틈타 요양원 뒷문을 통해 탈출에 성공합니다. 지영의 좁은 자취방에 도착한 할머니는 소윤이의 자는 얼굴을 보며 맹세합니다. 내 피를 나눈 자식들이 내 숨통을 조였는데 생판 남인 내가 나를 살렸구나. 다음 날 아침 자식들은 할머니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요양원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 노인네 어디 갔어? 내 100억. 그때 자식들의 휴대폰으로 동시에 문자가 한 통 옵니다. 법원에서 온 증여 반환 소송 통지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검은 세단을 탄 할머니가 법무사와 지영을 대동하고 나타납니다. 할머니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예전에 기력 없던 노인이 아닌 서슬퍼런 모습으로 자식들을 내려다봅니다. 너희가 기다리던 도장, 내가 오늘 가져왔다. 그런데 그 도장이 어디에 찍힐지는 좀 봐야겠구나. 법정 복도,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꼿꼿하게 서 있는 순자 할머니와 그 앞을 가로막은 3형제. 자식들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할머니를 몰아세웁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에요? 저 미혼 모년한테 홀려서 자식들한테 소송을 걸어요? 사람들이 알면 손가락질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꾸도 없이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할머니의 옆에는 지영이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자식들의 변호인은 할머니가 치매 상태에서 지영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요양원 원장이 증인으로 나와 할머니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거짓 증언을 보탭니다. 그때 할머니 측 변호인이 지영의 휴대폰에 담긴 녹취록과 영상들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영상 속에서는 지영에게 물을 뿌리며 미혼모 주제에 우리 엄마 돈 노리지 마 라고 소리치는 큰아들의 모습이 그대로 카메라에 찍혀 있고, 녹음된 휴대폰에서는 노인네 약 먹여서 잠재워 놓고 빨리 도장이나 찍게 해라는 둘째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법정안은 술렁이기 시작하고 판사의 얼굴은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할머니의 회심의 일격이 공개됩니다. 2년 전 증여 당시 작성했던 효도 계약서. 부모를 정기적으로 부양하고 생활비를 지급하며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을 경우 모든 증여는 무효로 한다. 자식들이 할머니를 요양원에 버린 날짜, 생활비를 단 한 푼도 주지 않은 통장 내역, 그리고 지영이 기록한 학대 정황들이 효도 계약서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타격합니다. 판사는 단호하게 판결합니다. 피고인 3형제는 증여받은 부동산 전부를 원고에게 즉각 반환하라. 판결이 나자마자 할머니는 자비 없는 환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100억 보상금을 믿고 미리 계약했던 자식들의 수입차들이 견인되고 그들이 살던 호화 아파트 현관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갈 곳이 없어요. 큰아들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며느리들은 서로 남 탓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싸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들의 전화를 단 한 통도 받지 않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할머니는 지영의 좁은 자취방에서 소윤이와 함께 따뜻한 밥을 먹습니다. 할머니는 품속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지영에게 내밉니다. 지영아, 너는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다. 자식놈들에게서 뺏어온 건물 중 하나를 팔아 요양원 근처에 작은 건물 하나 네 이름으로 옮겨놓으라고 했다. 지영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사래를 칩니다. 어르신, 전 그런 거 바란 적 없어요. 절대 안 돼요. 할머니는 지영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이건 네 정성에 대한 값도 아니고 돈도 아니다. 이건 내 딸이 된 너에게 주는 엄마의 유산이다. 재판에서 패소하고 전 재산을 몰수당한 3형제는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자식들이 요양원 앞마당에 엎드려 통곡하며 빌어대자 순자 할머니는 마지막 자비를 베풉니다. 도시 변두리 방 3칸짜리 낡은 빌라 하나를 월세로 얻어준 것이죠. 이게 내 마지막 돌이다. 여기서 니들 힘으로 땀 흘려 벌어 먹고 살아라. 하지만 자식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집에 들어서자마자 투덜댑니다. 형, 엄마가 100억 보상금 받았다며? 근데 우리한테 고작 이런 달동네 월세방을 얻어줘? 이거 우리 길들이려고 쇼하는 거 아냐? 그들은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여전히 어머니의 남은 돈을 뺏을 궁리만 합니다. 전셋집에 모여 살게 된 3형제와 며느리들. 누구 하나 일하러 나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온종일 방구석에서 소송 관련 유튜브나 뒤적이며 말합니다. 지영이 그 미혼모년이 엄마를 가스라이팅한 증거만 찾으면 이 보증금 빼서 다시 건물 찾을 수 있어. 둘째와 셋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나갔다가도 내가 건물주 아들이었는데 이런 일을 어떻게 해? 라며 하루 만에 때려치웁니다. 결국 월세방은 빈 술병과 라면 봉지만 쌓여가고 전기료를 못 내 불이 꺼진 방에서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멱살잡이를 합니다. 그들에게 그 집은 기회가 아니라 탐욕이 만들어낸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약속대로 지영에게 요양원 인근의 알짜배기 5층 건물을 증여합니다. 건물의 새 주인이 된 지영은 가장 먼저 요양원의 환경을 개선하는 후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어르신, 아니, 엄마, 저 정말 이 건물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지영이 눈물을 글썽이자 할머니가 지영의 손을 꼭 잡습니다. 돈은 주인 알아보고 가는 법이다. 내 핏줄들은 그 돈으로 남을 괴롭혔지만 너는 남을 살리지 않느냐? 이제 너는 내 딸이고 소윤이는 내 손주다. 지영은 건물의 수익으로 할머니를 위한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소윤이는 번듯한 유치원에 다니며 할머니의 품에서 재롱을 떱니다. 할머니와 지영, 소윤은 햇살이 내리쬐는 테라스에서 웃으며 저녁 식사를 합니다. 할머니의 굽었던 손마디는 지영의 정성 어린 마사지로 몰라보게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시각 변두리 전셋집의 자식들은 TV 뉴스에서 할머니가 사회복지재단에 거액을 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비명을 지릅니다. 안 돼. 저 돈이 다 내 건데. 엄마가 미쳤어. 그들은 당장이라도 어머니를 찾아가겠다며 신발을 신으려 하지만 밀린 월세 때문에 집주인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공포에 질려 다시 방구석으로 숨어듭니다. 끝까지 정신 못 차린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서로에 대한 증오뿐입니다. 순자 할머니가 바다를 보며 소윤이의 손을 잡고 걷습니다. 지영이 뒤에서 그들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말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진심은 피보다 진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할머니가 지영의 손목에 있는 낡은 손목시계를 보고 미소 짓습니다. 지영이 처음 봉사 왔을 때부터 차고 있던 고장났지만 소중히 간직하던 시계입니다. 할머니는 새 시계를 지영의 손목에 채워주며 말합니다. 지영아, 이제 너와 내 시간은 똑같이 흐를 거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